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천병원 김상공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연골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팔꿈치 연골 1단계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2단계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팔꿈치 하면 주관절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나 야구, 특히나 공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이 연골 손상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2단계 손상인 정의부터 알아보면 2단계는 골연골편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2단계라고 해요. 1단계는 분리가 안 된 거였잖아요. 2단계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균열이라든지 음영 감소라든지 분세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를 엑스레이라고 하면은 소두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두를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이렇게 균열이 생기게 되고 또 음영이 여긴 또 뭐 이렇게 끄맣게 좀 변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 좀 안 좋게 되면 이런 데가 이렇게 떨어지는 분쇄 같은 소견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 엑스레이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만 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CT를 찍어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분리된 볼펜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고 C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펜들이 이렇게 여기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떨어진 볼펜들이 더 보일 때는 CT를 보고 확인을 하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검사는 역시 MRI 검사가 되겠죠. MRI는 볼편의 불안정함을 의미하는 비정상적인 신호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볼편이 큰 볼편이 있다고 해요. 이런 데에 우리가 MRI를 찍어보게 되면 이런 데가 이렇게 하얗게 돼요. 이렇게 하얀 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MRI를 찍었을 때 우리가 뭔가 여백이 보이는 거예요. 볼편 주위에 여백이 보이게 되면 불안정하게 볼편이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2단계 손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하면 골연골편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상태예요. 완전히 떨어져서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부분적으로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MRI를 보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 했다 그러면 관절경 소견을 확인하게 되면은 연골이 떨어진 우리가 골절, 골편 소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골하고 골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또 전이가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내시경으로 우리가 그 탐식자라 그래요. 탐식자 끝으로 여기를 자꾸 이렇게 뚝뚝 뽁뽁 파봐요. 파보게 되면 뭔가 불안정하고 움직이는 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2단계 손상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2단계는 어쨌든 안 좋죠. 1단계보다 안 좋고 단계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2단계 치료 방법은 안정적이라 그러면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안정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는 안 해요.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속하게 잽싸게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죠. 빨리 수술을 해야만이 가능한 한 빨리 운동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야구 투수들이 2단계 손상일 때 상당히 애매해요. 1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2단계니까 수술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 해봐야 돼요. 엑스레이, CT, MRI를 좀 주기적으로 찍어보는 거죠. 짧은 시기에 좀 찍어보면서 쭉 살펴봐요. 살펴봐서 만약에 좋아진 것이 보인다 그러면 불안정하지 않은 우리가 2단계 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좀 불안정한 면이 보이는 소견이 있다 그러면은 잽싸게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2단계도 수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변의 크기와 위치가 중요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크기랑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팔꿈치 연골 손상은 또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병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년 절제술을 한다 그러죠. 변년.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부위를 좀 다듬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부위가 있었어요. 요렇게 떨어진 부위가 있으면 변년 절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 이러면 좋아지겠죠. 장기적으로 근데 보면은 이게 어쨌든 연골 손상이 있게 되면은 관절염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안 좋긴 해요. 팔꿈치가 연골이 안 좋아지면 발목 관절염도 그렇고 무릎도 마찬가지죠. 연골 손상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회생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계속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볼펜에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만일에 이런 데가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볼펜을 고정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사를 받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해요. 볼펜을 고정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근데 볼펜 고정 수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유 능력이라든지 임상적 결과가 좋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과연 이것을 고정했을 때 결과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이 결과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볼펜을 고정했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없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연골을 그냥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연골을 떼와가지고 연골을 이식한다든지 인공 이식물을 쓴다든지 방법을 쓰게 된답니다. 일본 선생님 중에서 이름이 타카하라라는 선생님이 분류를 좀 잘 하셨어요. 이런 팔꿈치 연골 손상에 대해서 소병변, 중병변, 대병변으로 구분을 세 가지를 하셨는데 소병변은 우리가 5% 미만이라 그래요. 엑스레이 우리가 정면 봤을 때 그때 여기가 전체를 우리가 100%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100% 봤을 때 여기 한 이 정도? 그래서 소병변은 5%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5% 미만이 작죠. 또 측면에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 병변의 경계가 있을 때 거한선이 60도 이하다. 여기서 우리가 그 줄을 꺾게 돼요. 평행선을 쭉 꺾게 되면 이 각도가 60도 미만일 때 병변의 위치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60도 미만일 때 소병변이다 라고 분류를 하셨어요. 중병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5에서 70%다. 그래서 꽤 큰 거예요. 여기서니까 이제 한 70%까지 되면 이 정도까지 되겠죠. 좀 안 좋죠. 대병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70% 이상입니다. 그럼 각도도 필요한 텐데 각도 당연히 좀 90도 이상이다. 각도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거의 윤도까지 되겠죠. 병변이 여기까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병변으로 나누었고, 근데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카하 선생님 분류가 좀 자세히 분류를 하셨는데, 그 외에도 시마다라는 선생님이 시마다 선생님이 1cm 이하의 소병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술해라. 놔두지 말고 몇 년 절제술을 하든지 아니면 구멍을 뚫어주는 연골 성형술 등등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시마다 선생님은 그렇게 작은 병변을 이야기하셨어요. 또 브레이들리 선생님과 단디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하기로 1cm 이하의 병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세청 공술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크기가 작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뻥뻥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미세청 공술은 무릎에 많이 하거든요. 발목에도 많이 하고 근데 팔꿈치에도 해요. 병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뻥뻥뻥뻥뻥뻥. 그러면 여기서 골수 세포가 여기서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여기를 힐링 시켜준다. 그래서 이걸 빨리 1cm 이하에는 미세청 공술을 하고 1cm 이상에서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병변의 전체적인 분류 아니면 작게 1cm 이하의 그냥 이상이냐 이하로 분류를 하는 시마다와 브래들리 단지 선생님 분류까지 타카하라 선생님부터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그에 맞추어서 진료를 보고 진료하시면 되겠죠. 꼭 누구를 선생님을 무조건 타카하라 선생님을 따라라 그런 거는 없겠죠. 크기별로 분류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위치가 더 중요한데 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요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두의 외측주라고 그러죠. 라테랄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야기해요. 여기를 이야기하죠. 외측주라 그래요. 컬럼 그냥 기둥이죠. 기둥. 서두의 외측주가 외반력이라든지 축성 압박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에서 강한 압박력을 우리가 받쳐주는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죠. 건물에 보면 기둥이 있잖아요. 마지막 기둥이 딱 있죠. 마지막 기둥 끝에 있는 기둥. 그 기둥이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죠. 소두에도 외측주를 우리가 가장자리를 침범하게 되면 예후가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척줄을 우리가 침범 안 했을 때는, 정상일 때는 조그만 미세 천공술로 효과가 있다 그래요. 약간만 침범한 경우가 있어요. 약간만. 어중간히요. 외척줄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예후가 좋고, 근데 어중간하게 여기까지 좀 침범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미세 천공술 하면 되고, 천공술 구멍을 더 이렇게 아사 같은 걸 드릴링을 더 해준다 그러죠. 드릴링을 해서 깊이 구멍을 뚫어주는 천공술까지, 연골하 천공이라 그러죠. 이런 방법까지 또 쓰게 됩니다. 근데 외측줄을 침범했다 그러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만큼 외측줄을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6에서 7mm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6에서 7mm 이상의 외측줄을 침범했을 때는 미세 천공술로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골 결손부에 요골두가 맞닿아요. 여기가 맞닿아서 우리가 치유를 줘야 한다 그러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병변이 가서, 그러니까 여기 외축 주면 이 라인으로부터 우리가 여기를 만일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길이를 6에서 7mm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병변의 위치는 여기까지 다 간 거죠. 외축줄 6에서 7mm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은 안 좋더라. 부딪히니까, 부딪혀서 우리가 압박력 때문에 안 좋아진다. 맞닿아서. 그리고 또 관절염이 결국은 많이 와요. 나이 들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골 이식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에 연골을 떼와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오치로, 오치. 그런 발목에도 하거든요. 팔꿈치에도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병변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천공술로 끝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다, 빨리 와서 엑스레이 찍고 CT, MRI 찍어가지고 끝까지 외측줄을 넘어가기 전에 오셔야 되죠. 그때까지 가면 예후가 안 좋더라. 이해 좀 되셨나요? 조금 2단계 손상은 복잡하죠. 살짝이 1단계보다는 뭐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구분이 좀 어렵고, 3단계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카하라 선생님이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하라 선생님은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셨죠. 소, 중, 대로 나누셨습니다. 소자는 5% 이하죠. 중자는 5에서 70%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70% 이상이면 대손상이다 라고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림 보시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크죠. 외측 줄을 거의 다 침범을 하려고 하죠. 이 정도면 우리가 중자, 중병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측면 각도도 중요하다고 다카하라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선을 그었을 때 60도 이하이면 소, 60에서 90도까지는 중, 90도 이상이면 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자가 되겠죠. 각도 그었을 때 60도 이상 되겠죠. 90도가 이 정도 되니까 60도 이상은 되겠더라. 이 같은 경우에는 좀 60도 이하죠. 그래서 크기도 보면은 작아 보이죠. A보다는 B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측면 각도에서도 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카하라 선생님이 분류가 상당히 괜찮아요. 크기에 따라 분류도 하고 소중대, 또 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셔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시마다 선생님이나 블레들리나 단디 선생님보다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외측줄 침범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침범을 안 한 경우가 이런 경우죠. 보면 좀 예쁘죠? 이런 경우는 착하게 잘 생겼습니다. 외측줄을 침범 안 했어요. 여기를 살짝 침범한 경우 외측줄을 이렇게 살짝이 좀 침범했죠. 외측이 여기까지를 외측줄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도 보면 살짝이 들어갔죠. 살짝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7mm, 8mm 이상은 먹지 않았죠. 살짝 먹었다 그러면 한 2mm 정도까지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 외측줄 침범이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외측줄을 여기는 거의 다 먹었죠. 많이 침범해 가지고 또 볼편도 떨어졌어요. 골령 볼편이. 이 같은 경우가 안 좋죠. 완전 바깥쪽이 치우쳐 있고 이후가 좋지가 좀 않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좀 작은데 외측주로 하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외측주가 중요합니다. 외측주가 어느 정도까지 먹었느냐. A번 같은 경우에는 외측주를 먹었고 B는 외측주를 거의 안 먹었죠. C는 외측주에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참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기술 치료할 건지, 수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치료 1단계, 2단계, 3단계 불안정하면서도 안정적인 2단계를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비정상으로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MRI 보면은 뱅뱅 주위로 조형이 증가되는 그런 소견을 제가 화이트보드에서 이렇게 빨갛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관절경 소견을 보면은 역시 부분적으로 골편이 분리됐더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연골 골절, 연골 하골이 붕괴됐고 외측주를 침범했을 수도 있다. 치료는 겁성 같은 경우에는 골편 고정도 가능하나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만성과 동일하게 치료하자. 겁성이라 하더라도 만성 같은 경우에는 외측주를 6에서 7mm 이하에 침범했을 때는 요걸도 접촉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골편만 제거하거나 또 미세 천공술 등등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측주를 6에서 7mm 이상 침범했을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죠. 요걸 또 부딪히기 때문에 접촉 때문에 예후가 안 좋다. 그래서 골편 제거하고 자가, 골연골, 이식술까지 할 수가 있다. 내용이 되겠죠. 요약본이 되겠죠. MRI 보면은 골편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골편주의 여백을 관찰한다. 골편주의 여백이 관찰되면은 좀 안 좋더라, 불안정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단계 검은색 화살표가 여기에 연골편이 떨어진 거죠. 이게 뭔가 보이는데 여기를 쓱 넣어보면 탁 들리죠. 들려서 흰색 화살표는 골연골편과 뚜껑, 이거랑 기저부, 여기에 기저부죠. 기저부 사이 간격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골연골편이 들렁들렁 불안정한 거예요. 안 좋죠? 자, 여기는 외측주, 검은색이 외측주예요. 요골두를 지지를 해줍니다. 요골두랑 만나는데 외측주는 요골두 만나는 부위고 여기는 결손 부위랑 만나지가 않죠. 외측주는 튼튼하다, 침범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흰색이 요게 외측주예요. 여기서 7mm 정도까지가 외측주까지 가는 라인인데 이 이상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외측주예요. 여기서부터 외측주거든요. 그러니까 넘었죠. 여기가 7mm라고 보면 벌써 여기는 꽤 10mm 이상 되겠네요. 그래서 요골두랑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골두랑 만나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예후가 안 좋더라. 외측주의 침범 여부가 중요하고 요걸 기억하세요. 10mm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방법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특히나 야구 선수를 둔 학부형님들은 요 영상을 꼭 잘 봐주세요.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공 많이 던져서 그렇지 그냥 쉬어 참고 던져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미리 엑스레이부터 잘 찍어보고 필요하면 정밀검사까지 해서 2단계,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안 아프고 오래 살죠. 그러니까 야구 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꼭 빨리 병원에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팔꿈치 연골 손상으로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